지금부터는 이제 스위치에서 쓰는 이제 통신 프로토콜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위치가 이더넷 환경에서 어떻게 프로토콜을 동작을 시켜서 동작하는지 저희가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거기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온 단어가 ARP, 새로운 또 단어가 나오는데 ARP도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더넷 패킷을 어떻게 포워딩하는지. 그리고 참고로 스페인트리, STP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 이거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내일 실습할 때 저희가 할 거거든요. 내일은 이론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레이어 2에서 이더넷이라는 미디어를 쓰면서 네트워크 스위치가 구성이 되어서 단말기들, 노트북이 막 연결이 돼 있다면 얘는 어떻게 통신을 하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의 스위치는 1번 인터페이스에는 A라는 맥 주소가 연결되어 있어라고 얘는 알고 있어요. 일단은 어떻게 알게 되는지는 뒷슬라이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번 포트에는 B, 3번, 4번, 5번, 6번에는 각각의 유니크한 맥 어드레스가 연결되어 있는지 이 스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냐면 맥 어드레스 테이블이라는 것을 이 스위치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A라는 단말기가 특정 단말기 쪽으로 트래픽을 포워딩을 하게 되면 이 스위치는 유니캐스트 패킷을 포워딩하게 되면 이 스위치는 A라는 인터페이스는 1번이라는 인터페이스는 A라는 맥이 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구나 라고 하면서 맥 테이블에 두 가지의 필드를 얘가 정의하게 됩니다. 맥 A는 1번 포트에 연결이 되어 있어. 이렇게 한 줄에 두 개의 필드를 관리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위치는, 이더넷 스위치는, L2 스위치는 1번부터 24번까지의 인터페이스에서 각각의 인터페이스에 어떤 단말이 연결되어 있는지 맥 어드레스를 쭈루루룩 맥 테이블로 전부 다 가지고 있어요. 마치 엑셀 파일처럼. 그래서 단말기가 나는 B라는 맥이랑 통신을 해야 돼 라고 하면 이 맥 어드레스를 보고 B라는 맥은 2번 포트에 연결이 돼 있구나. 얘는 유니캐스로 보낼 필요가 없구나. 죄송합니다. 브로드캐스트로 보낼 필요가 없구나. 그냥 유니캐스트로 보내야 되는구나 해서 모든 인터페이스로 플러딩 되지 않고 2번 포트로 그냥 유니캐스트로 걔한테만 탕 보내는 겁니다. 그 근거가 이 맥 테이블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쉽죠? 네. 옆에 있는 스위치가 만약에 딱 이렇게 또 케이블로 연결됐다. 라고 하면 이 스위치의 7번 포트에는 CCC DDD 라는 맥이 이 7번 포트에 연결되면 어쨌거나 연결이 되어 있구나 라고 얘는 맥 테이블에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위치가 스위치끼리 연결이 되어서 만약에 L2 스위치까지 통신을 해야 된다면 이런 식으로 모든 인터페이스에 맥이 하나씩 매핑이 되어서 맥 테이블을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트래픽이 유입되면 L2 프레임 헤더의 목적지의 맥 어드레스를 보고 어떤 스위치 포트로 트래픽을 얘가 포워딩 해야 되는지 이 스위치는 알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더넷에서는 패킷이 포워딩이 됩니다. 쉽죠? 요거는. 네. 만약에 VLAN으로 구성이 된다. 저희 VLAN 배웠습니다. 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두 개를 마치 두 개의 스위치가 있는 것처럼 나눠주는 기술이라고 했고, 브로드캐스트 패킷이 틀린 VLAN끼리는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주황색 VLAN, 초록색 VLAN과 빨간색 VLAN이 구성이 되어 있다면 이때는 각각의 VLAN별로 두 개의 맥 테이블을 별도로 시트를 관리하게 됩니다. 엑셀 시트를 마치 관리하는 것처럼. 그래서 VLAN 10에는 1, 2, 3, 7번 포트에는 이런 맥이 붙어 있고 VLAN 20에는 4, 5, 6, 8에는 이런 맥이 붙어 있어 라고 얘는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A라는 맥이 브로드캐스트 패킷을 보내게 되면 이 빨간 VLAN 20 쪽으로는 전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틀린 네트워크니까. 그게 이더넷의 규칙입니다. 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트워크 기술 중에서 도대체 이더넷이 왜 이렇게 시장을 압도적으로 지배해서 지금 쓰게 됐느냐? 사실은 예전에는 스위치 그 네트워크 디바이스들이 이더넷이라는 기술 말고도 다양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기술들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표준으로도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거의 이더넷이 압도적으로 시장을 점유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사실 기술의 발전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비용도 저렴한 이유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더넷이 표준으로 기술 개발이 된 게 83년도부터
가장 최근에 21년도까지 계속해서 발전은 돼가고 있고, 다른 기술들은 표준으로 지정은 되어 있긴 하나 거의 조금 발전이 없는 상태. 왜냐하면 시장에 요구사항이 없기 때문에 거의 발전이 없는 상태고, 인터넷은 계속해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발전되는 척도로는 이제 속도로 저희가 예를 들 수 있는데, 저희가 아까 오후 세션에 잠깐 들은 것처럼 인터페이스의 밴드위더스, 대역폭을 BPS라고 했잖아요. 이 BPS가 하나의 인터페이스의 최대 800기가 BPS의 대역폭을 가지고 있을 만큼 기술의 발전이 많이 됐습니다. 800기가 BPS는 엄청 큰 인터페이스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기가 매우 힘든 인터페이스예요. 통신사에서도 여기 그뭐좀 동네에 있는 전화국이 아니라 최상단에 있는 아주 비싼 이렇게 냉장고만한 라우터들이 있거든요. 스위치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에서만 아주 쓰게 되는 그런 밴드위드스가 될 것 같고요. 그런 데에서 쓰게 되고, 이 밴드위드스의 기술의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발전되고 있는 게 이더넷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더넷이 좀 저렴합니다. 다른 미디어에 비해서. 그 이유도 좀 있긴 합니다. 근데 이더넷이 무조건 좋지는 않습니다. 이 기술적인 좀 제약,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이더넷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개의 패킷 타입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유니캐스가 있고, 멀티캐스는 지금 잠깐 좀 뺄게요. 브로드캐스라는 패킷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브로드 패킷이라는 거는, 타입의 패킷은 내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그 패킷을 전달받은 다음에 모든 인터페이스로 플러딩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나랑 같은 VLAN으로 연결되어 있는, 같은 서브넷 주소로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에 패킷을 전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더넷의 기본적인 동작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구성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얘도 스위치고, 요거 그냥 한 대의 스위치입니다. 얘도 스위치고, 여기 밑에도 스위치이잖아요. 네, 이렇게 삼각형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네트워크 기술은 잘 모르지만 삼각형으로 연결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그 케이블을 누가 지나가다 발로 칠 수도 있고, 잘 모르는 누군가가 가위로 잘라버릴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아니면 케이블이 노후화돼가지고 이렇게 장애가 날 수 있잖아요. 끊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끊어지면 트래픽이 이렇게 타고 넘어가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중화로 두 가닥으로 구성했습니다. 네트워크를 잘 모르지만 그렇게 디자인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삼각형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구성되어 있는 환경에서 저희가 브로드캐스트 패킷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브로드 패킷을 이 단말이 이 스위치한테 보냈습니다. 그러면 브로드 패킷을 들어온 인터페이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같은 네트워크로 연결된 인터페이스로 모두 플러딩 전달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요 인터페이스 두 군데 이렇게 보내겠죠.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이 스위치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스위치도 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브로드캐스트 받았으니까 자기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인터페이스 패킷을 보내야 하거든요. 그게 이더넷 스위치 기본적인 이더넷 환경에서 동작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 패킷은 얘한테 또 보낼 수도 있죠. 그럼 얘도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패킷을 받았으면 이 인터페이스가 같은 VLAN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보내게 됩니다. 이게 계속 이렇게 반복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에 목적지를 찾아갈 수 없는 특정 브로드캐스트 패킷이 만약에 네트워크에 유입이 된다면, 이더넷에서는 이런 루핑 구조에서는 패킷이 계속 뺑글뺑글뺑글 이렇게 돌 수 있는 기술적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유니캐스트라면 이렇게 되지 않겠죠. 특정 목적지를 알고 있으니까. 근데 브로드캐스트라면 내가 특정 목적지를 모르기 때문에 모든 인터페이스를 다 플러딩하게 됩니다. 근데 모르니까 플러딩해서 계속 뺑글뺑글 패킷이 돌게 됩니다. 언제까지? 누군가 중간에 케이블을 끊어주기 전까지. L2에서는. 조금만 기억을 뒤돌아서 보면 L3 헤더에서는 TTL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IP가 없는 L2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TTL도 소진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 케이블을 탁 하고 끊어주기 전까지는, 뽑아주기 전까지는 패킷이 계속해서 빙글빙글 돕니다. 이거를 이제 루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루핑이 네트워크에 발생되면 네트워크 스위치나 네트워크 성능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패킷이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으로 STP라는
스페인트리라는 이더넷 환경에 쓰고 있는 이중화 프로토콜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스페인트리라는 거를 각각의 스위치에 이네이블 하게 되면 이렇게 루핑 구조로 되어 있을 때 이 루핑을 계산을 하고 특정 인터페이스를 평소에는 트래픽이 포워딩되지 않게끔 브로드캐스트 패킷도 포워딩되지 않게끔 마치 끊어져 있는 것처럼 인터페이스는 살아있으나 끊어져 있는 것처럼 동작시키는 표준 프로토콜을 동작을 해야 되는 게 STP다 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이 링크가 이렇게 끊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페이스는 오픈되어 있지만 패킷을 포워딩하지 않아요. 그래서 루핑을 막는 거죠. 네. 그런 이더넷의 기술적 한계이기 때문에 STP를 써야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것 때문에 이 STP를 써서 하나의 링크를 이렇게 끊어주게 되는 겁니다. 끊어주게 되는 거고 그 루핑을 얘기를 한 겁니다. 패킷이 이렇게 계속 뺑글뺑글 되면 CPU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밴드위드스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STP를 이네이블해서 특정 인터페이스 포트를 이제 블럭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술적으로 블럭을 하게 됐을 때 만약에 요 인터페이스가 진짜 누군가가 실제로 뭐 노후화가 되거나 케이블이 노후화가 되거나 어떤 물리적 계층의 이벤트가 발생돼서 끊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STP가 재계산을 해서 요 인터페이스를 살려주게 됩니다. 그게 STP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요거를 내일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더넷에서는 이제 이건 뭐 이중화를 위한 노력이라고 썼는데 그 밖에도 이제 여러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넷은 이렇게 두 가닥으로 구성하게 되면 이것도 이렇게 루핑 구조잖아요. 뺑글뺑글뺑글 돌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마치 하나의 인터페이스인 것처럼 논리적으로 이렇게 묶어주는 기술들도 있습니다. 묶어주는 기술을 링크 어그리션으로 얘기하고 있고 이것도 IEEE의 802.3AD라는 표준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기가 BPS라는 대역폭의 두 개를 그냥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루핑이 이렇게 돌게 되죠. 그 이더넷이기 때문에. 근데 요거를 논리적으로 이렇게 묶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마치 스위치는 2기가 BPS의 밴드위스를 가진 한 개의 링크인 것처럼 동작하게 됩니다. 이러면은 루핑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냥 일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기술도 있다, 이더넷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좀 개념이 나옵니다. ARP라는 개념이 나오고 ARP라는 이제 통신 프로토콜이 나오게 됩니다. ARP가 이제 나오게 된 이유는 맥 어드레스와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맥 어드레스가 브로드 패킷이 도움들고 있는 이유와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고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단말기 1번이라는 IP를 가진 A라는 맥을 가진 아이가 단말기 2번이라는 IP와 B라는 맥을 가진 IP와 맥을 가진 그 단말기와 통신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유니캐스트로 패킷을 보낼 때는 L2 헤더에 소스와 데스티네이션의 맥 어드레스를 집어넣어서 IP 주소도 소스와 데스티네이션을 집어넣어서 유니캐스트로 패킷을 보내면 중간에 있는 스위치는 그 패킷의 맥 어드레스 테이블을 보고 특정 인터페이스로만 플러깅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브로드캐스트가 일어나지 않죠. 여러 인터페이스로 보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모를 수가 있잖아요. 내가 2번이라는 IP랑 통신을 하고 싶은데 2번이라는 단말기의 맥 어드레스를 모를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번 자리에 있는 단말기 노트북은 오늘 하루 종일 쓰고 있었어요. 근데 2번 자리에 있는 노트북이 6시에 퇴근하고 그 다음날 아침 9시 다시 출근을 했어요. 아니면 2번이라는 노트북이 없다가 오늘 생겼어요. 오늘 네트워크 연결했어요. 근데 기존에 1번이라는 단말기는 2번과 통신을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럼 이 1번이라는 단말기는 2번이라는 단말에 대해서 정보를 모르잖아요. 그럴 때 ARP 패킷을 사용하게 됩니다. 어떻게 사용하게 되느냐? 이렇게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발지는 당연히 자기 자신이니까 자기 자신의 IP 어드레스와 맥 어드레스를 넣고 목적지는 브로드캐스트 IP 주소를 넣게 됩니다. IP 주소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브로드캐스트 IP 주소는 25.25.25라는 값을 넣고 L2 헤더에서는 FFF라는 브로드캐스트 주소를 넣게 됩니다. 목적지를 모르니까.
이해되시나요? 네. 조금만 정정을 할게요. 소스는 자기 자신을 넣고 목적지는 1.1.2라는 IP를 넣고 맥 어드레스는 내가 모르니까 FFFF라는 주소를 넣고 패킷을 만들어서 노트북이 스위치로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스위치는 FFF라는 맥 어드레스를 보고 이거는 유니캐스트 맥이 아니라 브로드캐스트 패킷이구나 라고 하고 모든 인터페이스한테 다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브로드캐스트를 받은 단말기는 1.1.1은 저예요 라고 얘가 리플라이를 하게 됩니다. 그때 맥 어드레스가 BBB란 맥이 스위치에 등록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네. 그 과정을 써놓은 겁니다. 그 과정을 써놓은 거고, 우리가 특정 목적지의 맥 어드레스를 알고 있다면 이런 식의 플레이는 필요 없지만 맥을 모를 수 있습니다. 저기 리모트에 연결되어 있는 스위치에 맥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ARP라는 통신 프로토콜을 써서 브로드 패킷으로 다 보내는 겁니다. 1번에 있는 노트북이 24번인 노트북의 맥을 모르기 때문에 1번이 브로드캐스트 패킷을 FFF라고 찍어서 스위치한테 보내면 스위치는 이거는 브로드캐스트 패킷이구나 하고 모든 단말기에 연결된 인터페이스에서 다 보냅니다. 그러면 24번의 IP를 쓰고 있는 단말기 외에는 패킷을 까서 보니까 나를 찾는 게 아니네 라고 하고 그냥 무시를 합니다. 그런데 24번에 있는 단말은 나를 찾는 거네 라고 하면서 24번의 IP는 맥 어드레스는 BBB예요 라고 응답을 하게 됩니다. 그럼 스위치는 그때 알게 되는 겁니다. 24번 인터페이스에는 BBB라는 맥을 쓰고 IP 주소는 24번을 쓰는구나 라고 알고 있어서 그 다음부터 들어오는 패킷은 유니캐스트 패킷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좀 쓰게 된 거고요. 네. 그래서 이 ARP 테이블은 스위치에도 있고 각각의 노트북에도 다 있습니다. 다 있고요. 이 ARP 테이블은 맥 테이블과 거의 동일하게 나와 같은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는 IP 주소와 맥만 이 테이블에 러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윈도우 그 CMD 창에서 무슨 명령어를 써야 되는지 잘 모르는데 구글에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 요렇게 나오게 됩니다. PC에서. 그래서 요 네트워크에서 맥은 요거야 라고 이렇게 얘가 이제 맥 테이블을 관리하게 됩니다. 마치 스위치와 유사하게. 스위치에서도 이런 맥 테이블을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IP의 맥은 얘야 라고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만 여기서 헷갈릴 수 있지만 그렇다고 ARP 테이블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맥 테이블이 없느냐? 맥 테이블도 있습니다. 맥 테이블도 있는 겁니다. 별도로. ARP 테이블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로직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1번이라는 IP가 2번이란 이제 IP로 통신을 원할 때 상대방의 맥이 있는지 이 PC에 있는지 그러면 이 PC에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이 PC는 데스티네이션 맥 어드레스를 FF로 넣고 이제 전송을 하게 되는 거죠. 전송을 하게 되는 거고 없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응답이 오는 애도 있을 거고 응답이 없는 애도 있을 거고 응답이 없는 애들은 이 IP는 나를 찾는 게 아니구나 하고 응답을 하지 않는 거고 응답을 하는 애가 있으면 그 ARP 리플라이 패킷을 통해서 맥 테이블을 러닝을 하게 되고 ARP 테이블을 러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가 유니캐스트로 전송이 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거고 요 ARP 테이블은 같은 VLAN, 같은 서브넷 주소에서만 전달이 됩니다. 브로드 패킷이니까요. 브로드캐스트 패킷이니까요. 전달이 되는 거고 만약에 네트워크가 나눠져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전달하지 않습니다. VLAN이 틀리거나 아니면 라우터처럼 네트워크가 끊어져 있거나 이러면 전달되지 않습니다. 요거는 ARP 통신을 할 때 이제 그 전송 과정을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쓴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조금 보시면 조금 될 것 같고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추가적인 이제 정보로 요거 내용을 써놨는데요. 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트워크는 이제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퍼블릭망과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프라이빗망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 프라이빗망이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공인 IP
쓸 필요가 없잖아요. 사설 IP를 써도 상관없거든요. IP 주소는 공인 IP와 사설 IP라는 또 두 가지의 영역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사설 IP, 공인 IP는 인터넷에서 유니크하게 어떤 특정 목적지를 찾아가기 위해서 유일무이한 그 IP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사설 IP는 누구든 중복해서 쓸 수 있는 IP 대역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의 네트워크에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환경이라면 그 IP를 내가 유니크하게만 줄 수 있다면 그 사설 IP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럴 때 사용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폐쇄망, 프라이빗 망에서는 이런 사설 IP 대역을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설 IP 대역도 이렇게 쓰라라고 표준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10.8비트, 172, 192 대역. 이 사설 IP를 이제 쓰게 되는 거죠. 라우팅 프로토콜은 내일 이제 그 엄영호 프로님이라고 이제 와서 해줄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스위치에 대해서 동작하는 프로토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게 됩니다. 보게 된 거고, 이제 라우터 역할을 좀 간략하게만 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우터는 실제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스위치랑 사실은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요즘은. 큰 라우터도 있고, 이렇게 작은 라우터도 있고, 구성이 되는 거고요. 라우터는 맥 어드레스나 ALP 테이블을 러닝을 하고 룩업을 해서 단말기에서 단말기로 전송하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와 네트워크의 라우팅 테이블 엔트리를 가지고 그 라우팅의 베스트 패스를 찾아가는 역할을 하는 게 라우터가 됩니다. 좀 말이 어렵긴 한데 뒤에 슬라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스위치 같은 경우는 이런 맥 테이블을 관리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1번 포트에는 A라는 맥을 가지고 있고 2번 포트에는 B라는 맥을 가지고 있는데 라우터도 이런 맥 테이블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그 역할보다는 1번 포트에는 10.1.1.0에 25.25.25.0이라는 네트워크 주소가 연결되어 있어라는 라우팅 테이블 엔트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IP 주소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말기가 직접 연결되어 있는 그런 네트워크 디바이스가 아니라 네트워크와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어서 이 IP 주소만 보고 이 IP 주소는 어디 인터페이스에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고 있고 그걸 관리하고 있는 테이블이 라우팅 테이블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라우팅 테이블 필드가 맥 테이블과 유사합니다. 다만 구분이 이제 필드가 맥이 아니라 IP 주소의 네트워크 주소가 되겠죠. 정확하게는 네트워크 주소. 네트워크 주소는 서브넷 마스크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 주소의 라우팅 테이블을 가지고 있습니다. 1번 포트에는 어떤 네트워크, 2번 포트에는 어떤 네트워크이 연결이 되어 있고, 여기 예를 들어서 서울이라는 그 랜 네트워크가 있고, 부산이라는 랜 네트워크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중간에는 사실은 수없이 많은 라우터들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막 얽히설키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라우터들은 이 단말기들이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맥 테이블은 거의 없을 거잖아요. 그런데 얘는 그 대신 라우팅 테이블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킷이 서울에서 만약에 이 부산으로 패킷을 보낸다고 한다면 이 패킷을 받고 난 다음에 이 라우터는 어떤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패킷을 전달을 해야 최단 경로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지 얘가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때 사용하는 게 라우팅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라우터들은 각각의 인터페이스별로 어떤 라우팅 테이블 엔트리를 가지고 있는지가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거를 라우팅 테이블이라고 부르고 그거를 계산을 해서 라우팅 테이블을 만드는 거를 라우팅 프로토콜이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R1이라는 라우터는 요 세 개의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고 이 R3이라는 라우터는 요 세 개의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R1이라는 거는 요 목적지의 라우팅으로 IP 주소로 가기 위해서는 1번 인터페이스로 패킷을 포워딩해야 돼라고 얘는 알고 있는 거죠. 그걸 계산해 주는 게 라우팅 프로토콜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라우팅 프로토콜은 표준도 있고 비표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라우팅 테이블 엔트리를 같이 맥 어드레스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얘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우팅 프로토콜은 여기 보면 RIP, OSPF, IS, IS, BGP인데 약간 좀 생소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라우팅 프로토콜 표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표준에 따라서 베스트 패스를 찾아가는
경로를 찾아가는 알고리즘이 다 계산하는 방식이 좀 틀리게 되고, 근데 이제 그거를 지금은 배우는 상황은 아닌 거고, 이런 라우팅 표준이 있고, 요거는 베스트 패스 찾아가는 경로가 좀 틀리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다 왔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라우터에서 이제 많이 이제 역할을 하는 게 게이트웨이 이중화 프로토콜이라는 표준 프로토콜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IP 주소를 세팅할 때 보면 내 단말에 쓰는 IP 주소, 그리고 서브넷 마스크 주소, 맨 밑에 게이트웨이 IP 주소를 1번이라고 넣어놨잖아요. 그 1번이라는 IP 주소가 뭐냐면 내가 특정 목적지를 만약에 모를 때는 무조건 얘한테 물어봐 하는 게 게이트웨이 주소가 됩니다. 단말에서. 단말에 그래서 게이트웨이 주소는 일반적으로는 그 네트워크 주소에서 가장 빠른 번호 1번을 쓰게 되는 게 일반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번호는 사실은 바뀌지 않아요. 잘 바뀌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뀌게 되면 단말기들이 다른 IP를 게이트웨이를 설정해 놓게 되면 통신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라우터가 있다면 이 라우터에 게이트웨이 IP를 설정을 하고 이 노트북에서 게이트웨이는 2번이야. 이 게이트웨이의 의미는 내가 목적지를 찾아갈 수 없을 때 무조건 물어봐야 돼. 라우터한테 물어봐야 돼. 할 때 쓰는 게 게이트웨이 IP 주소고 이렇게 2번입니다. 그런데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트워크가 항상 이렇게 단일 모드로 구성이 안 돼 있거든요. 장애가 나거나 네트워크 스위치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페이로버 되게끔 서비스의 연속성을 가지기 위해서 액티브, 스탠바이 이렇게 리던던트하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라우터가 두 개다 구성을 할 수 있겠죠. 근데 IP 주소는 유니크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일무이해야 된다고. 그럼 IP 주소를 2번, 3번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평소에 게이트웨이를 2번으로 설정해놨다가 이 단말기는 이 게이트웨이가 장애가 났는지 안 났는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장애가 났다라고 가상을 하면 이 3번 IP로 IP를 바꿔야 인터넷이 되는데 요거를 이렇게 수동으로 바꾸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실제 장애가 났는지 안 났는지도 확인하기가 조금 어렵고 그래서 사용하는 게 이제 게이트웨이 이중화 프로토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가상의 버추얼 IP를 두고 마치 두 대의 스위치가 하나의 IP를 쉐어해서 쓰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표준 프로토콜은 이제 VRRP라는 표준 프로토콜이 있고 시스코는 이제 HSRP라는 표준 프로토콜을 사용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 두 개의 라우터가 마치 가상의 하나의 인터페이스를 두 개 놓고 써도 문제 없게끔 동작하게끔 하는 게 게이트웨이 이중화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메인 장비가 죽어도 백업 장비가 이 가상 IP를 테이크오버 받아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단말기들은 게이트웨이 IP 주소를 변경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 이중화 프로토콜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표준 프로토콜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표준과 비표준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표준 프로토콜을 많이 사용하고요. 네, 저희 시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표준 프로토콜 표준 프로토콜 말고도 저희 시스코에서 만든 프로토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준 프로토콜의 종류가 되게 많은데 이제 네트워크 인프라스트럭처 엔지니어가 되신다면 내가 네트워크를 디자인하고 어떤 표준 프로토콜을 써야 이 망에서는 적합하게 라우팅을 해서 트래픽을 포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계할 수 있는 이제 능력들이 생기시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은 네트워크 이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은 조금 하루 만에 좀 이해하기 되게 어려운 내용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이걸 또 시간을 몇 주 늘려서 대학교 강의처럼 2주, 3주 또 늘려서 또 얘기를 한다 그래서 또 이해가 그럼 되느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냥 반복해서 듣다 보면 어느 순간 그냥 이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100% 지금 대부분은 100%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조금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다. 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잠깐 10분 쉬고 내일 그 스위칭 보안에 대해서 이제 실습을 할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마치도록 할게요. 잠깐 10분 쉬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제 두 번째 슬라이드는 처음 1페이지부터 시작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 앞에 페이지 내용은 뭐냐면 오늘은 사실은 저는 이제 라우팅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는 양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그냥 라우팅이 대충 뭔다.
말씀드릴 거고, 라우팅은 내일 다른 엔지니어분이 오셔가지고 라우팅 부분을 말씀을 해주실 거고, 오늘은 일단은 L2에서 맥이 뭐고, 브로드캐스트 패킷이 뭐고, ARP가 어떻게 동작을 하고, 맥 테이블이라는 걸 그렇게 관리한다. 그리고 네트워크를 나누기 위해서는 VLAN이라는 개념의 기술이 나오게 되고, VLAN이 틀리면 네트워크가 틀린 거다. 그리고 IP 주소는 서브넷 마스크로 네트워크와 호스트의 레인지를 나누어서 구분을 한다. 서브넷 마스크가 틀리면 네트워크가 틀린 거다. 서브넷 마스크 같으면 같은 네트워크다. 같은 네트워크면 브로드캐스트 패킷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 정도 컨셉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내용이 많아요. 제가 이게 어저께 그 슬라이드 장표를 보면서 이것도 줄이고 줄여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루 만에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으니까 혹시라도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해 안 됩니다. 저도 이해가 잘 안 됐고요.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보고 봐서 몇 년이 지나서 이해가 된 거를 하루 이틀 만에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잘 이해해 주시면 됐고, 지금 요 슬라이드부터 시작을 할 거고, 요 앞에 슬라이드는 맥이 뭔지, IP가 뭔지, ARP가 뭔지 간략하게 2페이지, 3페이지로 요약되어 있는 페이지들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오늘 끝나고 내일 세션이 끝나고 추후에 이것들을 다시 한번 뭐 리마인드 하시거나 뭔가 조금 찾아봐야 될 때 요 페이지를 요약하시면 앞에 그 슬라이드 장표들이 좀 요약돼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페이지는 사실 앞에 페이지에 일부분 들어가 있었던 내용이긴 합니다. 페이지가 느리게 뜨네요. 네. 그런데 이 페이지를 넣은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맥이 뭐고 ARP가 뭐고 라우팅 테이블이 뭐고 요게 함축적으로 녹아 있어서 단말기에서 패킷을 보낼 때 패킷이 어떻게 이렇게 변하는지를 이제 도식화해서 나온 그 자료예요. 그래서 그 사실은 제가 만든 자료는 아니고 저희 내부에 이제 만들어져 있는 자료인데 잘 정리가 돼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요것만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 목차에는 그 네트워크 보안 관련돼서 조금 이론을 조금 넣었습니다. 근데 보안이라고 해서 이렇게 막 대단하고 막 어렵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네트워크 관점에서 네트워크 보안이라고 했을 때 어떤 부분을 체크를 하는지, 우리가 그런 기술들을 다 하나하나 설정도 하고 이론적으로 아주 딥하게 이해하고 이러면 좋겠지만, 일단은 오늘은 이런 기술들이 요럴 때 쓰이는구나 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배운 요 이론 내용을 가지고 내일 실습을 좀 해볼 거예요. 근데 네트워크 보안에서 아젠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조금 목표가 있는데 아젠다가 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목표에 있는 아젠다를 내일 있는 CML에서 시뮬레이터에서 다 해볼 수는 없고, 제가 봤을 땐 그래도 한 60%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또 그 다음 세션들이 또 쭉 있기 때문에 그 세션들에서 좀 채워가는 걸로 좀 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이제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HA라는 이제 단말기 랩탑이 여기 인스타그램이라고 써 있는데 그냥 하나의 뭐 서버 단말일 수도 있고요. 일단 어떤 서비스랑 연결됐을 때 패킷이 어떻게 넘어가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패킷이 어떻게 넘어가는지 보고, 얘는 이제 네모 박스로 되어 있는 이제 스위치고 얘는 라우터입니다. 보통 구름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인터넷을 표기를 할 때 구름으로 아이콘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 인스타그램에 연결되어 있는 쪽에 네트워크에 라우터가 하나 있고 밑에 이제 스위치가 있고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시나리오를 갖고 패킷이 어떻게 헤더가 바뀌면서 넘어가는지 이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소스 맥은 자기 자신의 단말이기 때문에 자기 맥 어드레스를 찍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단말은 게이트웨이 IP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게이트웨이는 인터넷으로 나갈 때 내가 모르는 네트워크로 갈 때는 무조건 나한테로 패킷을 보내라는 의미가 게이트웨이 주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말기가 인터넷으로 나갈 때는 무조건 게이트웨이 IP를 거쳐서 나가게 됩니다. 이 게이트웨이 IP 주소는 랜 네트워크에서 어떤 특정 스위치가 이 게이트웨이 IP가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게이트웨이 IP를 단말이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언제 쓰는 거냐? 인터넷으로 나갈 때, 내가 모르는 네트워크로 넘어갈 때, 그때 이제 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얘는 이 단말기는 게이트웨이의 맥 어드레스를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게이트웨이 맥 어드레스를 모르고 있습니다. IP는 알고 있죠. IP는 저희가 노트북에 1번이라는 IP를 그 밑에 서브넷 주소 마스크 밑에 설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 노트북은 게이트웨이의 맥을 모르게 됩니다. 맥을 모르게 되고 그때 저희가 던지는 패킷이 ARP 브로드캐스트 패킷을 던지게 됩니다. 1번 IP가 누가 쓰고 있어? 라는 의미의 ARP 패킷에 1번 넣고 이 1번은 누가 쓰고 있어? 라고 ARP 패킷을 리퀘스트 패킷을 브로드 패킷으로 쫙 뿌리게 됩니다. 그러면 1번을 안 쓰고 있는 스위치나 단말기들은 그 패킷을 받아도 그냥 무시합니다. 내가 그 IP 쓰고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요 S1이라는 스위치는 1번이라는 IP는 내가 게이트웨이로 설정이 셋업이 되어 있는 거네 라고 해서 ARP 리플라이 패킷을 보냅니다. 1번이라는 IP는 어떤 맥을 쓰고 있어 라고 리플라이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H1이라는 노트북 단말기는 1번이라는 IP는 특정 맥을 쓰고 있는 거구나 하고서 자신의 맥 테이블과 ARP 테이블에 테이블을 만들게 됩니다. 1번이라 인터페이스에 특정 맥과 특정 IP를 쓰고 있구나 라고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버튼은 이 단말기가 목적지의 게이트웨이의 맥 어드레스를 알고 있기 때문에 FF로 브로드캐스트 패킷을 보내지 않고 유니크하게 특정 맥을 데스티네이션 맥에 집어넣고 유니캐스트로 패킷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스위치는 그 패킷을 받으면 더 이상 브로드캐스트로 다른 인터페이스로 플러딩하지 않죠. 목적지가 있는 거니까. 그게 지금 2번에 이제 표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돼서 게이트웨이 맥을 알고 있으니까 데스티네이션 맥을 쓰고 그리고 소스 IP는 내 IP의 단말기의 IP니까 그 패킷에 그 필드에 그 IP를 넣게 됩니다. 그리고 목적지는 이 인스타그램에 143이라는 IP를 목적지를 넣게 되고 데스티네이션 포트는 저희가 아까 계속 오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표준에 근거해서 어떤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약속하는 포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웹페이지는 80 포트, 그리고 HTTPS는 8080이나 443 포트로 암호화해서 쓰게 되는데 인스타그램은 443 포트를 쓰나 봐요. 그래서 목적지 포트는 443 포트로 HTTPS로 인크립션해서 나는 어떤 서비스를 받고 싶어 라고 해서 데스티네이션 포트에 그 포트 약속한 사전에 표준으로 약속한 포트 주소를 넣게 됩니다. 그리고 소스 포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번부터 65,000번까지의 포트를 쓸 수 있는 그 레인지가 있는데 표준에 사전에 표준으로 정의되어 있는 그 포트 어드레스를 제외한 나머지 포트 중에서 랜덤하게 이 단말기가 갖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리눅스나 윈도우는 그렇게 소켓 통신합니다. 그게 맞고요. 그런데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 랜덤한 소스 포트를 안 쓰고 나는 그냥 10,000번 쓸래. 코드 짜기 귀찮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걔는 항상 10,000번 소스 포트만 달고 패킷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럴 때 조금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인터넷은 이중화를 하는 다양한 기술도 있는데 두 개의 인터페이스를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이렇게 묶어주는 기술이 있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원지 인터페이스 두 가닥인데 물리적으로는 두 가닥인데 논리적으로는 하나의 인터페이스인 것처럼 묶어주는 2G로 인식하는 기술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때 두 개의 인터페이스에서 트래픽을 셀렉션하는 또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셀렉션 할 때의 그 알고리즘이 해시 알고리즘을 돌리는데 해시 알고리즘의 구분 인자 필드가 IP 주소와 맥 어드레스와 그리고 포트 어드레스의 구분 인자를 해시 알고리즘의 박스에 집어넣고 돌려서 특정 인터페이스 하나를 셀렉션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P도 같고 맥도 같고 그리고 소스 포트도 같고 데스티네이션 포트도 같으면 항상 하나 인터페이스만 타게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단말이 하나면 그나마 문제가 없는데 단말이 한 100개 있다라고 쳐볼게요. 최악의 시나리오로 프로그램을 다 그런 식으로 짜셨어요. 소켓 통신할 때. 소스 포트를 랜덤하게 부여하지 않고 나는 그냥 1000번만 쓰게 될래. 그래서 랩실에 테스트할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실제 라이브 데모 환경으로 딱 넘어가게 되면 최악의 시나리오 100개 단말기가 그 해시 알고리즘의 구분 인자가 항상 고정되어 있잖아요. 바뀌는 구분 인자가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 인터페이스만 계속 탑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분하게 트래픽이 로드 밸런싱 되지 않고 하나 인터페이스 트래픽이 이렇게 몰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트래픽이 막 유실되고 됐다가 안 됐다가 안 됐다가 됐다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런 네트워크의 기본서, 펀드멘탈이나 표준에 이렇게 다 써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엔지니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기본적인 L2, L3, L4에 대한 기술을 알고 있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개발자가 된다거나 아니면 네트워크 엔지니어가 되신다거나 서버 엔지니어가 되시는 게 훨씬 더 풍부하게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소스 포트를 이렇게 랜덤하게 잡고 목적지 포트는 443 포트로 잡는 걸로 저희는 약속을 한 겁니다. 표준입니다. 인스타그램은 HTTPS로 그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패킷을 만들어서 이 노트북의 단말이 스위치한테 보냅니다. 스위치한테 보내고 그럼 이 스위치가 이 패킷을 받게 되면 얘는 이제 특정 스위치에서는 맥으로 통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맥으로 통신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251 네네네. 맥으로 통신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맥을 달고 들어왔을 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데스티네이션 맥이 이제 51번이라는 패킷이 들어온 거를 이제 확인을 하고 이 맥 어드레스를 보고 패킷을 이제 포워딩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스티네이션 IP 어드레스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특정 소스와 데스티네이션의 IP 어드레스가 정의가 되면 그 특정 목적지의 IP 어드레스는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고 쭉 가는 거고요. 그렇게 가는 거고 네. 포트 어드레스와 데스티네이션 포트 어드레스도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고 그렇게 라우터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근데 라우터에서는 이제 더 이상 맥 어드레스를 보지 않고 그 뒤로는 이제 IP 어드레스를 보게 됩니다. IP 어드레스를 보게 되는 거고 이때 인스타그램에서 쓰고 있는 목적지의 IP 어드레스를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목적지 IP 어드레스 보고 이 목적지 IP 어드레스를 자신의 라이프 테이블에서 룩업을 해서 한번 검색을 하는 거죠. 이 인터페이스로 이 IP 어드레스 가려면 몇 번 인터페이스로 가야 되는지 이제 얘가 체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스타그램의 이 네트워크로 가기 위해서는 4번 인터페이스로 나가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얘는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 4번 인터페이스로 나가야지 이 인스타그램으로 IP로 가는지는 어떻게 아느냐. 여기 안에는 라우터와 라우터 간에는 표준으로 정의되어 있는 또는 비표준으로 정의되어 있는 라우팅 프로토콜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 둘 간에 라우팅 정보를 계속 받게 돼요. 저기 미국에 있는 인스타그램이나 뭐 일본에 있는 인스타그램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IP 주소로 가기 위해서는 요 인터페이스로 가야 돼라고 얘네 둘끼리 정보를 계속해서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라우팅 테이블의 목적지 IP 주소를 룩업을 해서 라우팅 테이블을 검색을 해서 4번 인터페이스로 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고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는 4번 인터페이스로 패킷을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보면 소스 IP와 데스티네이션 IP는 바뀌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고 계속 고정돼서 계속해서 패킷이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인터넷을 통해서 이 R2에도 패킷을 받게 되면 이 목적지의 IP 주소를 보고 똑같이 어떤 인터페이스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얘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 인터페이스로 던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소스에서 목적지까지 패킷이 포워딩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L2에서 L3까지 건너갈 때 이런 식으로 패킷이 이제 전송이 되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장표를 좀 넣었고요. 네. 요걸 한번 좀 따라가서 보시면 이해가 좋습니다. 네. 그 내용이 이제 R2에서 S2로 넘어갈 때 동일한 부분이 반복되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요걸 한번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이제 그 실제로 실습을 할 내용의 이제 그 기술들만 조금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내일 그 CML이라는 저희가 그 네트워크 시뮬레이터를 이제 가지고 이제 실습을 할 거고요. 그때 이제 VLAN이라는 개념으로 실습을 할 겁니다. 실습 스위치의 네트워크를 두 개를 만들어 놓고 VLAN이라는 걸 저희가 설정을 할 겁니다. 예. 그 콘솔 창 접속해가지고 접속을 할 거고, 그때 이제 VLAN이라는 걸 하고, 오늘 배우지는 않았지만 또 트렁크라는 또 개념이 있어요. 트렁크라는 개념이 있는데, 트렁크라도 조금 내일 그 실제 실습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네트워크에서는 브로드캐스트 패킷이 트래픽들이 플러딩 돼서 모든 단말이 받을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렸고, 만약에 VLAN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한다면은 특정 VLAN한테만 브로드캐스트 패킷이 전달이 됩니다. 나머지 다른 VLAN 쪽으로는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VLAN 110번이라는 애는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 VLAN 120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VLAN 110번에서 발생되는 브로드 패킷은 VLAN 110끼리만 전달되고 120한테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여기 S2의 스위치가 브로드 패킷이 유입이 됐다 하더라도 110이랑 연관이 있는 인터페이스한테만 전달하고 120과 연결되어 있는 인터페이스한테는 전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S2와 S3가 110도 있고 120도 VLAN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인터페이스를 트렁크 인터페이스라고 얘기합니다. 그 L2에 대해서 보면 사실은 앞에 슬라이드 있긴 한데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L2 이더넷 헤드에 보면 소스 맥과 데스티네이션 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씀을 드렸고 48비트의 맥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맥 어드레스 필드 옆에 보면 8021Q라는 조그만 12비트의 필드가 하나 있어요. 12비트가 맞을 거예요. 틀릴 수도 있습니다. 기억이. 12비트 맞을 거예요. 그래서 그 필드에는 뭐냐면 VLAN이라는 개념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VLAN 번호로 이렇게 네트워크를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12비트면은 1번부터 대략 4,000개 정도 쓸 수 있는데 번호를 넣을 수 있는 그 필드의 사이즈가 되는데 그게 이제 VLAN의 번호가 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인터페이스는 VLAN 110도 쓰는 거고 VLAN 120도 쓰는 거잖아요. 이 인터페이스는 VLAN 110도 쓰는 거고 120도 쓰는 거잖아요. 하나의 인터페이스인데. 그래서 하나의 인터페이스에 두 개의 VLAN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설정하는 거를 트렁크 포트라고 얘기합니다. 트렁크 포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일 트렁크 포트도 실습을 한번 해볼 겁니다. 네. 그래서 내일 VLAN과 트렁크 포트를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거고, 이렇게 구성을 하고, 제가 여기 필드를 붙여놨네요. 그래서 그 8021Q라는 요게 L2 프레임입니다. 여기서 보면 12비트의 VLAN ID라는 게 있는데 이 VLAN ID가 이 VLAN 번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위치는 이 VLAN 필드에 번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10으로 만약에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 패킷이 온다라고 하면 이 VLAN ID에 110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숫자. 그러면 이거는 VLAN 110이니까 110 VLAN한테도만 보내겠구나. 만약에 VLAN 120이면 여기가 120으로 들어가 있는 걸 이 스위치가 패킷을 까서 보게 되거든요. 그럼 120한테는 보내겠구나라는 것들을 얘네들은 알게 돼요. 하나의 인터페이스를 쉐어해서 쓰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내일 테스트를 한번 해볼 겁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보안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하면서도 많이 쓰는 이제 기능,
규칙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통은 이제 ACL이라고 약자로 얘기하는데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의 약자가 될 것 같고요. 보통은 이 기술들이 라우터나 스위치에서도 많이 쓰고 실제 방화벽에서도 많이 쓰게 됩니다. 이거는 실제 현업에서도 많이 쓰게 되고요. 가장 단순하면서도 쉽고 간단하고 강력하게 쓸 수 있는 보안 기능이라고, 네트워크 보안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액세스 리스트는 뭐냐면 사전에 정의한 어떤 룰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룰을 그 인터페이스에 적용을 하게 되면 지나다니는 패킷이 그 룰에 의해서 패킷을 차단할 건지 아니면 허용할 건지를 정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룰에는 IP 어드레스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맥 어드레스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특정 목적지에 있는 단말기 IP로 통신하는 거는 다 차단하고 싶어 라고 하면 그 맥 어드레스를 룰을 사전에 정의를 하고 차단이라는 룰을 설정을 한 다음에 그걸 그 인터페이스에 적용을 하게 되면 그 인터페이스에 들어오는 트래픽들은 그 룰을 다 적용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룰에 매칭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패킷이 드랍이 되고 그 룰에 매칭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포워딩이 되게 되는 거죠. 그것들을 일반적으로는 ACL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분 인자를 맥을 줄 수도 있고 IP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 서비스 프로토콜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설정하는 이것들 보고 그 액세스 리스트에서 지원하는 그 프로토콜들이 되게 많아요. 보면은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설정 방법이긴 한데 IP도 차단할지 여기 보면 이제 이 디나이시라는 의미가 매일 사실 실습의 일부분인데 디나이시라는 의미가 IP의 특정 IP를 나는 차단하겠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하나의 네트워크에 특정 IP만 난 인터넷으로 너는 그 못 나가게 막고 싶어라고 하면 이렇게 좀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TCP랑 UDP 포트도 있죠.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들도 다 찝어서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IP 통신하는 거는 다 오케이 하고 퍼밋을 해두는데 예를 들어서 HTTP 웹을 그냥 막아버리고 싶어라고 하면은 TCP에 80 포트를 쓰게 되면 이제 인터넷만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을 지원하게 됩니다. 액세스 리스트에서. UDP도 프로토콜이 상당히 많거든요. 요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L4헤드에서 사전에 포트 어드레스를 약속한다 그랬잖아요. 요런 게 약속한 겁니다. 요런 것들이. 요런 것들이. 요거는 표준으로 정한 겁니다. UDP에 예를 들어서 조금 저희가 이해하기 쉬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NTP. NTP 프로토콜이라는 시간을 서로 이렇게 싱크 맺는 표준 프로토콜이 있는데 저런 거는 이제 NTP 프로토콜은 이제 1, 2, 3번, 123번을 쓰기로 약속한 겁니다. 이건 표준입니다. 목적지 포트가 123번 포트가 나와야 되면 이건 NTP 포트구나. 그것만 맞고 싶어 라고 한다면 이제 저런 식으로 프로토콜을 하나 딱 집어서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일 또 하나 해볼 게 그 네트워크 보안 중에서 저희가 네트워크 인프라스트럭처 뭐 서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성하게 되면 원격으로 접속을 해서 저희가 이제 설정 같은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엔지니어면. 근데 이제 누구나 다 접속해서 설정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저기 KT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전화국이 해화동에 있는 KT 전화국이랑 구로동에 있는 구로 전화국입니다. 거기서 우리나라에 있는 트래픽의 50%를 처리하는데 극단적으로 거기 있는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월드와이드하게 연결되어 있는 외국이랑 연결되어 있는 라우터 4개를 누군가 해킹해가지고 접속해서 다 그냥 인터페이스를 셧다운 시켜버려.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럼 우리나라 마비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접속을 못하게끔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정의를 하게 쓰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내일 그 스위치나 라우터에 접속을 할 때 지금은 기본적으로 그냥 콘솔에 콘솔 케이블 꽂고 또는 텔레 치게 되면 비밀번호가 설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탁탁탁 엔터 치면 접속이 되거든요. 근데 내일 이제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로컬 계정으로 만들어서 각각의 스위치에 접속을 할 때 만들어서
테스트해보는 거. 기본적인 네트워크 보안에서 할 거고, 여기 보면은 맨 오른쪽에 보면 프리빌리지 레벨이라는 게 있어요. 프리빌리지 레벨은 뭐냐면 각각의 유저별로 또 권한을 줄 수 있습니다. 너는 게스 계정이기 때문에 설정은 못해. 쇼 명령만 보게 해. 너는 슈퍼 어드민 계정이기 때문에 설정도 할 수 있고 쇼 명령어도 볼 수 있어. 그래서 프리빌리지 레벨이 최대 1번부터 15번까지 설정을 할 수 있는데 계정별로 15번이 슈퍼 어드민 계정입니다. 설정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계정별로 프리빌리지를 설정을 할 수 있는데 내일은 15번으로 한번 설정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이 계정이 안전하게 저장돼야 되잖아요. 안전하게 저장이 돼야 되는데 네. 저장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저장할 때 저장한다는 알고리즘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실 수도 있고 이거는 그냥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냥 플레인 텍스트로 그냥 패스워드가 보이게끔 저장할 수도 있고 MD5라는 알고리즘으로 암호화를 해서 저장을 할 수 있고 또 이제 SHA-256이라는 암호화의 알고리즘으로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HA-256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뭐 슈퍼컴퓨터로 깨면은 깰 수 있다는 기사도 보긴 봤는데 제가 그걸 해본 적은 없고 제가 기사로 한번 읽었는데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한 몇 년 정도 슈퍼컴퓨터 돌리면 패스워드를 추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암호화 알고리즘 저희는 SHA-256으로 강력한 암호화 알고리즘 써서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이제 만들 겁니다. 하나 그냥 이건 재미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이제 국내에는 코리아 CC라고 해가지고 이런 네트워크 스위치가 한국에 공공기관에 설치되기 위해서는 국정원에서 인정해주는 서틱을 받아야 돼요. 그걸 이제 코리아 CC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이런 조사항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저장을 하게 됩니다. 어디에? 라우터나 스위치. 그럴 때 암호화 알고리즘을 써서 MD5나 SHA-256이나 이런 암호화 알고리즘을 저장을 하게 되는데 MD5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해킹 툴 같은 경우로 돌리면 그냥 바로 깨집니다. 바로 깨지고 그래서 SHA-256으로 좀 해야 되는데 그런데 SHA-256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패스워드를 1, 2, 3으로 넣었다. 그래서 SHA-256이라는 암호화 알고리즘에 바켓에 넣고 돌리면 이런 식으로 알 수 없는 이런 16진수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SHA-256으로 암호화 됐기 때문에 깰 수가 없는데 이런 것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SHA-256이라는 바켓에 1, 2, 3이라는 패스워드를 넣었어요. 철수는. 그런데 홍길동도 비밀번호를 공교롭게 1, 2, 3이라 넣고 이 SHA-256이라는 버켓에 넣고 SHA-256이라는 버켓에 넣고 암호화를 했어요. 그럼 16진수로 암호화가 인크리션 돼서 이렇게 나오고 명령을 하는데 근데 비밀번호가 똑같으면 SHA-256이라는 바켓에 넣고 SHA-256이라는 그 바켓에 넣고 암호화 알고리즘을 하면 똑같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인크리션 된 것도. 그럴 때 이제 그 솔트라는 알고리즘을 또 쓰게 됩니다. 솔트가 뭐냐면 이 장비에서 랜덤하게 특정 비트를 무작위로 이렇게 또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비밀번호 하더라도 이 SHA-256으로 인크리션 하더라도 이 결과 값이 다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홍길동이랑 철수가 비밀번호가 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같은 거는 누출할 수 있는 것까지 차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희 내일 한번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텔넷이랑 SSH에 대해서도 내일 좀 테스트를 좀 해볼 겁니다. 혹시 텔넷이랑 SSH를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안 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원격에 있는 리모트에 있는 네트워크나 네트워크 장비나 서버한테 접속을 할 때 사용하는 이제 표준 프로토콜입니다. 근데 텔넷은 이제 암호화가 안 돼 있어요. 명령어를 친다든가 유저네임과 패스워드가 그대로 플레인 텍스트로 그냥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긴 하지만 중간에 해커가 패킷으로 그 패킷을 가로채가지고 노트북에서 그 패킷을 닦아보면 비밀번호 아이디가 그냥 나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이제 인크립션 하는 걸 이제 SSH 접속 방식으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제 텔넷이랑 SSH를 한번 설정을 해보고 한번 접속 한번 해보는 걸로 한번 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본에서도 이게 좀 많이 쓰는 기술 중에 하나인데 포트 시큐리티라는 기술들도 엄격한 기관 OA 오피스 환경에서는 쓰게 됩니다. 요건 조금 응용이 필요한데
포트 시큐리티라고 요 인터페이스에 각각 설정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설정하게 되면 요 1번 인터페이스에는 특정 맥이 있는 단말만 트래픽을 보냈을 때만 허용을 해주고 그 외에 트래픽이 올라가게 되면 다 그냥 드랍시키게 됩니다. 그런 네트워크 보안의 기본적인 그런 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커가 사실은 네트워크 스위치가 보안이 철저한 데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네트워크 포트에 연결도 못하게끔 다 막아놔요. 보안이 물리적으로. 어디 그 MDF-C이라고 해가지고 문을 다 잠가놓는 데에 연결을 해놓는데 그런 데가 아니라 학교 같은 데는 사실은 이런 벨트 스위치가 이런 강의실에도 있을 수 있거든요. 뒤져보면. 아니면 랜 케이블을 쭉 길게 끌어가지고 연결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 동아리 사무실 같은 데는. 그런데 그럴 때 이런 것들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요 1번 인터페이스에서는 내가 사전에 정의한 맥 어드레스의 소스가 달고 오는 애들만 허용해주고 그 외에 맥이 들어오는 애들은 다 차단할 거야. 그럴 때 쓰는 게 일반적으로 포트 시큐리티 기능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금 보안이 중요할 때 쓰는 기능이고 요것도 내일 한번 테스트를 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 맥 어드레스가 다른 맥이 올라오게 되면 요것도 또 액션을 줄 수 있어요. 강제로 인터페이스를 죽인다거나 아니면 죽이지는 않지만 로그 메시지를 팝업 띄우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내일 테스트를 못 해봅니다. 저희 CML에서 지원이 안 되고 패킷 트레이스에서는 요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내일은 못 해보는데 그래서 이론적인 부분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설명 좀 드리려고 내었고 그 802.1x라는 거를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802.1x는 이제 인증에 관련된 기술입니다. 인증에 관련된 보안 기술이고 요거는 이제 네트워크 스위치 하나만으로는 구성이 안 되고 인증 서버, 레디우스라는 인증 서버가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뭐냐면 802.1x라는 패킷을 통해서 인가된 사용자가 네트워크 스위치에 연결됐을 때만 요 인터페이스에 억세스를 허용해주는 기술을 802.1x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사용하게 되냐면 요 네트워크 스위치에는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VLAN 네트워크가 설정이 아예 안 돼 있습니다. VLAN 100번을 쓸 수도 있고 200번을 쓸 수도 있는데 이 단말기에 연결되어 있는 인터페이스는 VLAN 아무런 VLAN이 설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가된 사용자가 연결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인가된 사용자에서 유저네임과 패스워드 마치 뭐 네이버에 접속하는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넣게 되면 이 스위치가 이 뒤에 있는 레디우스 인증 서버한테 물어보게 됩니다. 이 유저네임과 패스워드가 인가된 사용자인가요? 라고 하고 이 레디우스 인증 서버가 인가된 사용자고 VM에 110번을 써야 됩니다. 라고 얘가 응답을 주게 됩니다. 그 레디우스 이 억셉 패킷이라는 억셉 패킷이라는 걸 응답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레디우스 억셉 패킷이라는 그 패킷을 까보면 여기 보면 터널 프라이빗 그룹 아이디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VLAN 아이디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VLAN 10번의 권한을 받는 A라고 해서 이 스위치 요 인터페이스에 VLAN 10번이 자동으로 설정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네트워크 기본에서 요즘 최근에 많이 쓰는 보안 기술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되면 만약에 저희가 룬이 사실은 불특정 다수가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사무실일 수 있잖아요. 학교 환경이. 그런데 그 유선 네트워크의 VLAN을 평소에 설정을 지웠다가 다시 했다가 지웠다가 다시 했다 하니 번거로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 불특정 다수가 들어오는 환경에서 네트워크가 연결되면 네트워크가 그냥 다 뚫혀버리는 거니까 그럴 때 이런 원엑스 인증을 쓰게 되면 내가 인가되어 있는 광운대학교 학생만 광운대학교 네트워크에 연결이 돼야 돼 라고 해서 이런 컨셉으로 좀 쓸 수가 있는 거죠. 네. 마치 그 저희 무선 네트워크에 KT라든지 이런 데 보면 비밀번호랑 패스워드 넣잖아요. 그런 거와 조금 유사하게.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요것도 내일 CML 할 때 아까 말씀드린 802.1x랑 요거는 두 개가 테스트가 안 돼요. 지원이 안 돼서. 그래서 요거는 못 해보는데 패킷 트레이스로는 해볼 수 있습니다. 아마 하시게 될 거예요. 패킷 트레이스. 그래서 IPsec VPN이라는 기술을 조금 근데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IPsec VPN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그 소스와 데스티네이션으로 통신을 하기 위해서 IP라는 구분자를 가지고 중간에 라우터들이 있어서 패킷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라우팅 테이블을 보고 베스트 패스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제 인터넷망이잖아요. 다 오픈되어 있는 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해커가 여기 있는 패킷을 이렇게 가로 채가지고 패킷을 딱 열어보면 어떤 그 데이터에 있는 게 다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SH나 443 프로토콜, HTTPS 같은 패킷 프로토콜을 쓰는데 그거를 안 쓰는 프로토콜도 다 암호화하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SH를 여기로 접속을 해야 되는데 얘가 마침 구형 서버에서 SSH가 지원이 안 돼. 텔넷박스 지원이 안 돼. 근데 얘가 얘한테 접속하려면 인터넷을 통해 가야 돼. 근데 텔넷으로 쓰게 되면 유저네임과 패스워드가 그냥 플레인텍스트로 그냥 보이게 되거든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IPsec VPN이라는 터널 기술을 쓰게 됩니다. 요 스위치가 가장 앞단에 있는 네트워크 스위치에서 마치 케이블을 직접 이렇게 딱 끄는 것처럼 터널을 하나 가상의 터널을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걸 이제 IPsec VP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 IPsec VPN으로 왔다 갔다 하는 패킷들은 데이터 그 페이로드 쓰고 다 암호화해서 중간에 누가 가로채서 그 패킷을 보더라도 디크립션 하지 못하게 하는 기술도 있어요. 이것도 암호화 알고리즘 하는 방식이 그 설정 라인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것도 현실적으로는 뭐 그 디크립션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긴 하고요. 네. 근데 기사에는 나오긴 나왔어요. 슈퍼컴퓨터 같은 경우도 몇 년 돌리면 가능하다고. 근데 이제 몇 년 돌리는 거는 의미가 없는 데이터니까 사실은 거의 이제 불가능하다고 보고 요거랑 802.1x는 내일 테스트를 못 해보고 그 외의 부분은 내일 테스트 시나리오에 다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에 오시게 되면 이제 이론은 이제 듣지 않고 더 이상 듣지 않고 바로 실습으로 정신없이 타이핑을 치면서 잘 안 되실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긴 한데 저랑 같이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이고 이제 이론은 끝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